기본적으로 저희가 100% 국산화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싼 곳에서 그것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정답이 되겠죠. 좀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장 어렵다고 느꼈던 A사레이다. 이것에 대한 부품 국산화율은 90%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것, 엔진이죠. 작은 것들은 개발을 해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가스터빈, 그거를 개발을 했습니다. 한 1600도씨까지 견디는 그런 소재도 개발을 했다. 상당히 엔진 개발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이트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KF21 사업 단장을 지낸 정광선이라고 합니다. KF21은 2001년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도 국산 전투기를 만들어 보자 해서 그때 공표하셔서 이제 계속 많은 검토와 예산과 이런 것들을 검토하다가 2016년에 이제 사업을 착수를 해서 9년째가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4.5세대라고 하는 스텔스는 아니지만 약간 스텔스의 능력을 좀 갖고 있는 그러한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한국이 개발한 것은 아니고 80년대 중반에는 제공호라고 부르는 F5를 저희가 조립 생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KF16이라고 하는 F16을 우리나라에서 조립 생산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락히드 마틴과 합작으로 해서 기술을 락히드 마틴으로부터 습득을 한 거죠, 저희가. 그래서 T50이라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버전, TA50, 그 다음에 FA50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처음 개발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국산화율을 말씀드리기 전에 국산화와 국산화율이 어떻게 틀린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방위사업청에 있는 그 규정에 따르면 국산화율이라는 것은 단순히 저희가 어떤 것을 만들 때에 돈이 100이 들어간다면 거기에 우리 국내에 투하되는 비용이 얼마인가 그것을 국산화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든 제품에 대한 어떤 소유 권한이라든가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KF21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그 소유를 누가 갖고 있느냐 오롯이 한국이 갖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국산 전투기라는 것은 국산화율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각종 지적 재산권 이것이 누구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국산화율로만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까지 65% 국산화율이 목표였고 그것은 달성됐다라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판단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그 부품 국산화를 계속 방위사업청 주도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화율은 아마 양산될 때는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KF21에 대한 엔진은 저희가 미국으로부터 일부는 사오고 일부는 기술 도입 생산을 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그런 기업에서 이제 그걸 기술 도입 생산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그 엔진에 대한 국산화율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한 30%? 요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KF21은 엔진이 2개가 들어가는 쌍발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 내외라고 본다면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조종사 사출 좌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따지면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75%? 그게 아마 맥시멈일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100% 국산화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가 삼성 핸드폰 갤럭시 그거를 100% 국산 부품이 들어갔다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싼 곳에서 그것을 만들 수 있다면 싼 곳에서 만들어서 갖고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 되겠죠. 단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안 파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무기 같은 것들은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국산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런 100% 국산화라는 것보다는 어떤 것이 정말 필요하고 나중에 우리가 그 상대 국가에서 이를테면 한국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어떤 국제적인 정책 때문에 이거는 한국한테 안 팔래 혹은 우리 KF21을 어느 나라에다가 팔려고 할 때 저희한테 그 부품을 공급하는 국가가 수출 국가와 사이가 안 좋을 경우 안 주겠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 등등이 발생될 때를 대비해서 국산화를 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100% 다 국산화를 한다. 그거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고 이거를 부품 국산화함으로써 좀 더 앞선 기술로 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국산화를 해야 되겠죠. 젊으신 분들은 그거 잘 모르실 텐데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란은 왕정 국가였지 않습니까? 거기 팔레비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국하고 엄청나게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탑건 1을 보면 거기 나오는 항공기가 톰캣이라는 F-14 항공기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세계 최고 성능의 비행기였는데 미국이 그걸 팔았습니다. 이란에. 그러다가 이제 왕정 국가에서 호메인이라는 종교적 지도자가 나오면서 그 왕정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이 거기에다가 그런 항공기에 대한 부품을 전혀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주저앉았죠.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이 공동 개발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으로부터 F-16 항공기를 많이 구매를 했었는데 그때 인권 탄압의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2000년대인가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그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F-16들이 거의 그 운영률이 뭐 10%, 20%뿐이 안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런 무기는 어떤 무기를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거나 우리나라가 그 나라 어떤 나라로부터 수입할 때는 상당히 그 정치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우방인 것이죠. 우방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흩어지게 됐을 때는 모든 그런 공급이 중단되면서 고철덩어리가 돼버리는 것이죠. 사실은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대부분 미국 제품이기 때문에 미국과 뭐 완전히 등을 돌리는 그런 거는 상상할 수 없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그 중요한 무기체계는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러우 전쟁 미국만 믿고 유럽이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고 그간에 있었던 그 뛰어난 그 무기 생산 능력 자체가 다 사장되면서 지금 현재로는 뭐 난리가 나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그 항공기의 눈으로 보이는 항공기의 날개, 꼬리 날개, 동체 그런 것들은 다 우리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가공하고 있습니다. 다 가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장 어렵다고 느꼈던 A사 레이더. 이것에 대한 부품 국산화율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으나 90%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0% 이상.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 전파를 보내고 수신하고 하는 송수신하는 그런 반도체 부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전부 국산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시험 비행을 할 때 국산 A사 레이더의 그 성능을 측정을 해보면 개발 목표로 삼았던 거를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것. 그거 같은 경우는 엔진이죠. 엔진의 경우는 흔히들 항공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엔진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 특히 그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고 제작할 수 있는, 제작은 뭐 우리나라도 어떤 그 설계 도면을 가지면 제작을 할 수 있지만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요 정도거든요. 터보팬 엔진과 관련돼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저희들이 그 엔진을 개발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동안에 왜 엔진을 개발할 수 없었냐 하면 그 엔진을 쓸 수 있는 항공기를 개발을 못했으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KF-21이라는 플랫폼을 지금 개발이 거의 다 끝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투기를 저희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저희가 전투기 엔진을 개발할 시기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시는데요. 작은 것들은 개발을 해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5,000파운드짜리 프로펠러 엔진, 그런 것들은 이미 개발이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파운드짜리 터보제트 엔진 같은 경우는 그거는 무인기에 저희가 사용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어느 정도 지금 시험 단계까지 있어서 27년이면은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요번부터 시작해야 될 것은 이제 16,000파운드 KF-21에 들어가는 그 미국 G2사 엔진이 F414 엔진이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15,000파운드면서 후기 연소기, 즉 애프터버너라는 것을 사용할 때는 22,000파운드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방위사업청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후기 연소를 사용 안 했을 때 저희는 그걸 밀리터리 파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 16,000파운드, 그 다음에 후기 연속이 애프터버너를 사용했을 때는 24,000파운드 정도 되는 그런 엔진을 개발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 많이 보시면은 우리가 지대 미사일, 지대 공 미사일 이런 것들을 천궁, 현무 이런 것들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엔진이거든요. 로켓 엔진이기 때문에 물론 터보팬 엔진하고 로켓 엔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같은 공학적인 계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다 되어 있고 오래전서부터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연구는 해왔지만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소재입니다. 소재. 특히 그 로켓도 마찬가지고 로켓 엔진도 마찬가지고 제트 엔진은 연료를 분사해서 그 안에서 연료를 태우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팬에 들어가는 블레이드 그 다음에 마운트 이런 것들이 고온에서 견뎌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재에 대한 연구가 좀 그동안에 부족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 해외에서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들입니다. 사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자체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품목들입니다. 금년 1월에 방위사업청에서 언론에 그 보도자료를 낸 것이 있는데 첨단 항공 엔진 개발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첨단 항공 엔진이라는 것이 이제 전투기 엔진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기본의 그 계획 요약 한 장을 보면 KF-21 기반 항공기에 사용할 현재의 KF-21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 항공기를 기반으로 한 그런 형태의 어떤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사용할 엔진을 개발하는데 그것은 밀리터리 파워는 16,000파운드급 그 다음에 후기 연소를 사용할 때는 대략 24,000파운드급 그래서 지금 현재 KF-21에 쓰고 있는 F414 엔진보다는 조금 더 강한 그런 엔진을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저희가 뭔가를 개발을 할 때 가장 처음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개념 연구라는 것을 하거든요. 개념 연구를 들어갔고 저희가 F5도 조립했고 KF-16도 조립했고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거를 조립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저희가 F-15를 구매할 때 엔진은 우리가 기술 도입 생산을 했습니다. 즉 미국 업체에서 각종 부품을 저희한테 주고 설계 도면을 주면 그것을 국내에서 조립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거쳐왔습니다. 그것들이 대부분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했기 때문에 조립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단히 상당한 기술이 축적이 되어 있다. 단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소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또 다행인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 3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발전소에 들어가는 가스터빈 그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스터빈과 항공기 엔진에 들어가는 터보 팬, 터보 제트 엔진 이런 것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단지 발전기에 들어가는 가스터빈 엔진은 규모가 상당히 크고 하지만 항공기에 들어가는 것은 추력이 높은 대신 작고 이러한 상태죠. 하지만 그것을 개발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스터빈을. 두산 에너빌리티 그 엔지니어들께서 얘기한 얘기를 들어보면 한 1600도씨까지 견디는 그런 소재도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DD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쪽에서도 그런 소재에 관련된 개발을 같이 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엔진 개발도 밝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아쉬워서 하는 말씀인데요. 이게 한 14년, 15년 걸리는 프로젝트거든요. 엔진을 만드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항공기 KF-21이 지금 10년 6개월 걸리는 사업인데 엔진은 그거 이상이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지상에서 테스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항공기에 장착을 해서 또 테스트도 오랜 시간을 걸려야 안정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14년, 15년 후에 16,000, 24,000파운드급 엔진 그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좀 더 목표를 좀 높여 잡아서 향후에 정말 5세대, 6세대급 항공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근데 이제 기술이 문제죠. 기술이 문제에서 일단 목표를 그렇게 잡아놓은 것일 텐데 어찌됐든 간에 좀 개발 기간을 어떻게 당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
것도 있을 겁니다. 기간을 당길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업체가 개발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개의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강한 부분들을 나눠서 개발을 하면 좀 더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14년인가요? 그때 저희 F-35 들어올 때 공개 경쟁을 시켰거든요.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가격을 제가 알거든요. 그 당시보다도 지금 저희 항공이 싼 겁니다. 예를 든다면 라팔이라든가 이런 항공기들은 더 이상의 개량할 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성능 개량할 것들이 많다. KF-21은 앞으로 더 많은 확장성을 갖고 있는 그런 항공기이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자유롭게 무기를 구매하기가 좀 어려운 국가들, 예를 든다면 특히 그 중동 국가들이 우리 KF-21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이유가 KF-21을 이제 처음에 개발을 한다고 그럴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조차도 상당히 반대도 많았고 뭐 그런 거를 하려고 해 이런 것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외국에서들도 다 그 한국이 그런 것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라는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봤는데 최근에 그런 어떤 그 외국 언론이라든가 외국 에비에이션 잡지 이런 데서 보면 한국이 정말 그 계획대로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계획대로 이런 개발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건 상당히 정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계획대로 진행을 되고 있다는 것에 깜짝을 놀라고 있고 또 계획된 성능대로 개발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들 깜짝 놀라고 있는 그런 상태죠.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들이 저희가 도입한 F-35만 해도 상당히 계획이 늦춰져 있고 지금도 몇몇 가지 소프트웨어는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 그런 단계죠. 그 다음에 가장 단적인 예로 2018년에 이제 미 공군이 고등훈련기, 조종사를 양성시키기 위한 그 훈련기를 이제 구매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우리 한국항공과 락히드 마틴 컨소시엄, 그 다음에 보잉과 스웨덴 사브 컨소시엄 이렇게 둘이 붙었습니다. 2018년도에. 그러다가 보잉사가 단가를 상당히 낮게 치고 들어와가지고 보잉사가 이제 그 사업을 따갔습니다. 그런데 보잉사는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 그 사업이 공고가 돼서 할 때까지만 해도 준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후다다닥 1년 만에 이제 사업을 들어왔는데 대부분 그것을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 실제로 만들어 보고 시험해 보고 이렇지 않고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으로 항공기 자체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4년까지 납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납품을 못하고 시험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밀리고 있죠. 그래서 뭐 한간에는 2027년에야 돼야 납품이 가능하다. 각종 그 결함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그걸 수정하다가 보니까 부닥치는 어떤 벽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출이라기보다는 관심을 보이는 나라들은 상당히 많죠. 특히 그 중동 국가들, UAE, 사우디 뭐 이런 나라들, 동남아시아 같은 데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뭐 이런 나라들이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지금 당장 계약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살 때 보면 자동차를 보시죠. 자동차를 본다면 자동차가 완전히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시험도 다 끝나고 자 이제부터 팔 겁니다. 그래야 뭐 예약 예매도 하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KF-21은 아직 개발이 완전히 끝나지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무기를 수출하는 그 시점들을 보면 개발이 완료가 되고 그 개발한 나라 국가의 군이 그 무기를 납품받아서 활용하는 것을 보고 이 친구들이 요거를 전술적이나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네? 그런 것들을 본 다음에 구매 협상에 들어가게 되죠. 지금 단계는 제가 봤을 때는 KF-21에 대한 정보를 얻는 단계? 그런 단계라고. KF-21은 어떤 항공기야? 그 다음에 언제까지 개발이 끝나게 되겠어? 그 다음에 너희 대한민국 공군은 몇 대를 원하고 있어?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자료들을 원하는 그런 단계일 것이지 실제로 구매 협상에 들어간다든가 이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전망이 상당히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제가 이제 여러 방송에 나올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에 그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가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형 전투기 개발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F-35도 개발된 지가 꽤 오래됐죠. 저는 이 서방 국가, 우방국들 이쪽 사이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신 항공기가 F-35입니다. F-35고 그 다음에 그 전 단계의 항공기들이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 뭐 이런 것들인데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2000년대 초반에 된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형 항공기 개발이 안 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에 그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보유했던 항공기들이 상당히 노후화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거의 3,500에서 4,000대 가량 판매가 됐던 F-16의 경우는 지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나 그것을 폐기하고 다른 항공기를 사야 됩니다. 우리 공군도 지금 KF-16을 성능 개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성능 개량을 할 것인가, 새로운 항공기를 살 것인가. 근데 성능 개량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성능 개량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갈림길에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 소위 F-16을 성능 개량하는 것이 이제 F-16 바이퍼라는 건데, 그 항공기는 4.5세대급 항공기입니다. 그 항공기는 이제 더 이상의 성능 개량은 어려운 항공기가 되겠죠. 그러나 KF-21은 앞으로 더 많은 그런 확장성을 갖고 있는 그런 항공기이기 때문에 더 밝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적국은 아니지만 미국으로부터 자유롭게 무기를 구매하기가 좀 어려운 국가들, 예를 든다면 특히 그 중동 국가들이 우리 KF-21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이유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부터 F-35를 구매하기를 상당히 원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거든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중동 국가들은 우리 KF-21이 상당한 그 매력적인 그런 항공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 KF-21은 스텔스 항공기는 아니지만 4.5세대 항공기 내에서는 제일 저피탐성이 좋은 그런 항공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큰 경쟁력은 가성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구매 비용도 다른 항공기에 비해서 저렴하고 4.5세대급인 라팔, 그 다음에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 다음에 F-16V, 바이퍼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하다. 그 자신할 수 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2014년인가요? 그때 저희 F-35 들어올 때 공개 경쟁을 시켰거든요. 2013년이군요. 공개 경쟁을 시켰을 때 그때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가격을 제가 알거든요. 그 당시보다도 지금 저희 항공기는 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가 상승률만 하더라도 벌써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훨씬 뛰어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할 때도 운영 유지비라고 하죠.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 정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등등등등이 훨씬 싸다. 그런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그 성능 개량을 할 수 있다. 예를 든다면 라팔이라든가 이런 항공기들은 이미 새로운 것들을 많이 채워놔서 공간도 부족할 뿐더러 더 이상의 그 저희 자동차도 예를 들면 그랜저 같은 자동차 몇 년씩 계속 새로운 기능 넣고 이렇게 하다가 더 이상 안 되면 페이스오프 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형태의 자동차를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라팔이라든가 타이푼은 지금 현재 그 정도의 상태에 왔다. 그 다음에 F-16 바이퍼 역시도 지금 현재 F-16 바이퍼를 놓고 그다음에 처음에 개발됐을 때 1980년대에 F-16을 놓고 보면 완전히 틀린 항공기입니다. 모양 자체도 틀립니다. 모양 자체도 틀리기 때문에 더 이상의 F-16 바이퍼는 라팔 영위는 더 이상의 개량할 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성능 개량할 것들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F-35와 KF-21 혹은 F-15K와 KF-22 합동작전이 되게 될 겁니다. 그때 워게임을 했을 때 보면 2, 3일이면 저희가 완전히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독수리가 밑에 떠다니는 것들이 뭐가 있나 이렇게 보듯이 KF-21이 예를 들어서 평양 위쪽에 순천 비행장이라고 있는데요. 순천 비행장을 공격하러 들어간다. 지금 이제 개발 자체는 소위 블록 1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공대 공능력까지를
확인하고 성능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험 비행까지 마치는 것이 이제 내년 6월 말까지 2016년 6월 말까지면 개발이 끝나고 그 개발이 끝나게 되면 이제 공대지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무장 시험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거를 2028년 말까지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공대공, 공대지의 능력 두 가지를 이제 검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블록 1에도 공대지 무장은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비행을 못할 따름이죠. 왜냐하면 그 시험 비행 공대지 무장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 비행 횟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공대공까지만 해서 공군한테 납품을 하고 그 다음에 공대지 시험을 28년까지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수정은 제가 알기로는 소프트웨어만 수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공군에 납품한 것도 소프트웨어 수정으로 그것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작년 6월 달에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하고 그다음에 방위사업청하고 공군한테 납품할 20대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26년 내년입니다. 내년 후반기부터 27년까지 20대가 납품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금년 6월 정도면은 이제 아마 지금 정부에서는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금년 6월 정도에는 그 나머지 20대 분 저희가 원래는 40대를 한 번에 계약을 해서 공군한테 납품하려고 했는데 국방연구원에서 이제 뭔가 검증을 더 해보고 하자 해서 20대씩 끊어서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2차 20대 양산분에 대한 것이 금년 6월 정도에 이제 계약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게 되면 27년 후반기부터 28년까지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8년 말이 되면 40대가 되는 것이고 공대지, 공대공 능력을 다 갖게 된 40대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26년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되면 다시 한 80대 정도의 양산 계약을 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총 이제 120대를 공군한테 납품하는 것이 이제 원래의 계획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전투 비행 대대가 비행기를 2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편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20대면은 6개 대대. 그러면 우리 공군 편제는 한 개 비행단에 통상 3개 비행 대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2개 비행단, 2개 비행단급의 KF-21을 보유하고 되는 것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저희가 KF-21을 개발하는 목적이 이제 노후화된 F5와 F4 팬텀을 교체하는 거거든요. 근데 팬텀은 이미 작년에 다 퇴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원래 한 140, 160대를 갖고 있던 F5도 퇴역이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80몇 대뿐이 안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군이 가지고 있는 항공기 대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지요. 줄어들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질적인 향상은 상당히 커지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5 그 다음에 F4 팬텀을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프리-ATO라고 해서 프리-포지션드 에어 태스킹 오더 그러니까 전쟁에 대비해서 미리 3일치 비행 계획을 짜놓습니다. 그 3일치에는 항공기 기종, 그 다음에 무슨 대대 여기까지도 거기에 다 명시가 돼 있고 북한에 대한 어떤 표적까지도 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F5, F4가 갖고 있던 그런 임무를 이제 KF-21에 배당을 하든지 아니면 F-16 바이퍼 지금 성능 개량하고 있는 F-16에다 배당을 하든지 그런 것들이 먼저 우선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에 들어가서 운용을 하게 되는 것은 합동작전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F-35와 KF-21 혹은 F-15K와 KF-21 뭐 이러한 형태로 가게 될 겁니다. 예를 든다면 F-35는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부 무장을 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다 F-35가 그 엔진 파워가 대단히 뛰어나기 때문에 무장 장착 능력도 실질적으로 다 보면은 KF-21보다 더 큽니다. KF-21이 대략 7.7톤을 장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F-35는 외부에다가 달면 8톤을 넘게 장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달면 스텔스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부 무장에만 달면 대략 한 2,000파운드, 미사일 한 4개 정도
공대공 미사일 4개 정도 장착하거나 뭐 500파운드 뭐 제이담 이런 것도 뭐 한 4발 정도 다는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F-35는 이제 스텔스 능력이 뛰어나니까 앞에서 들어가면서 적의 대공망들을 때리고 들어가주면 뒤에서 KF-21이 무장을 많이 달고 들어가니까 같이 들어가면서 공격을 한다거나, 혹은 KF-21이 미티어라는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F-35가 달고 있는 암람이라고 하는 AIM-120 미사일보다도 그 사거리가 훨씬 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대공 임무에서는 또 그 F-35를 보호해주기 위한 목적. F-35가 들어갈 때 저희는 그걸 에스코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스코트 전력으로 다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 공군에서 F-35의 어떤 성능과 능력, 그 다음에 KF-21의 성능과 능력, 그 다음에 F-15K의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전략과 전술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교범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조종사들한테 또 그렇게 훈련도 시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워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면 컴퓨터 게임처럼 하는 그런 워게임을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 을지 가디언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워게임을 할 때는 데이터를 넣습니다. 예를 든다면 KF-21의 성능은 어떤 성능을 가졌어, 그 다음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구 29의 성능은 어떤 성능을 가졌어, 이렇게 이미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KF-21이 예를 들어서 평양 위쪽에 순천 비행장이라고 있는데요, 순천 비행장을 공격하러 들어간다. 그럴 때 그 공격 임무를 딱 넣으면 숫자화돼서 들어가겠죠. 이 KF-21이 순천 비행장까지 가는 그 경로상에 대공망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컴퓨터 안에다가 정보를 입력을 시키면 얘가 들어갈 때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데이터를 넣어놨으니까. 그럴 때 격추율 얼마, 임무 성공률 얼마, 이런 식으로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워게임 하면은 뭐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그런 워게임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넣으면, 혹은 비행 계획을 짜가지고 넣으면, 거기에 무슨 대공망이 있고 적기는 뭐가 있고 하니까 그때 교전을 했을 때 킬 레이트는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한 꽤 오래전에, 저는 공군에서 이제 전역을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꽤 오래전에 제가 현역이었을 때, 그 당시는 이름이 을지 포커스 렌즈였는데, 그때 워게임을 했을 때 보면 2, 3일이면은 저희가 완전히 제공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늘에서 독수리가 밑에 떠다니는 것들이 뭐가 있나 이렇게 보듯이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미 공군하고 같이 연합작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전쟁이 나면 미 공군하고 연합작전을 하죠. 하지만 우리 공군 능력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지금 뭐 저희 F-35도 있죠. 그 다음에 KF-16도 성능 개량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앞으로 F-15K도 성능 개량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KF-21도 있기 때문에 제공권 장악 능력은 더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죠. 단지 이제 뉴스를 보니까 북한이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를 도입을 했는지 자기들이 개발을 했는지 그걸 했다고 김정은이 탑승을 하고 이랬던데, 북한도 그동안에는 상당히 공중 전력에 대해서, 항공 전력에 대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투자를 좀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단기간에 빌드업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혹자는 그 러우 전쟁에 이제 북한이 참여함으로써 그러한 대가로 뭐 비행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그렇다면 빨리 들어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북한한테 첨단 수호의 57 같은 그런 스텔스 항공기라든가 그런 첨단 항공기를 주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작전 반경은 이제 비밀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고, 그러나 만약에 그 한반도의 정중앙이 좀 서울 뭐 이 정도 재질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서울, 수원 뭐 이쪽에서 떴을 때는 한반도 전역이 커버가 다 된다. 한반도 전역이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뭐 공중규비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중규비기를 사용을 한다면 더 작전 반경이 더 길어지겠죠. 근데 한반도 내부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돌려보면 좀 더 거의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약간의 비밀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러나 공중 급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더 단다면 더 큰 작전 반경도 가능하다. 그 작전 반경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흔히 우리가 인터넷에 나오는 그 백과사전들을 보면 항속거리가 얼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작전 반경이 아닙니다. 항속거리는 이 항공기가 최대로 갈 수 있는 거리가 항속거리고, 저희가 작전 반경이라고 하면 그 작전 반경은 임무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대공 임무 같으면 저희가 작전 반경을 따질 때 군이 저희한테 그러니까 개발자들한테 어떤 요구를 하냐 하면, 공대공 임무 같으면 떠서 고속으로 적기를 만나야 되니까 고속으로 얼마만큼 갔다가 거기서 최대 출력으로 몇 분간 교전을 한 이후에 다시 모기지로 귀환한다. 그 최대의 반경이 작전 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군에서 요구할 때 그렇게 공대공은 얼마를 충족해야 된다 라는 그거를 주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맞춰서 개발자들이 부족하면 외부 연료 탱크도 달고 내부 연료는 얼마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고려를 해서 개발을 하죠. 그다음에 공대지 같으면 떠서 속도 얼마로 저고도로 가다가 표적 얼마에서 다시 높이 날다가 표적을 공격하고 다시 저고도로 이탈해서 모기지로 온다. 저고도로 가면은 연료 소모율이 더 크거든요. 저고도로 가면은 밀도에 의해서 연료 소모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민항기들이 경제성을 따질 때는 고고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낮게 가지 않고 고고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연료 소모율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제트기류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도 한데, 어찌됐든 저고도로 가면은 적의 그 대공망도 피하면서, 하지만 연료 소모율은 커지니까, 그러면 공대지 갔을 때는 이러이러한 프로파일로 가서 몇 마일까지 표적을 우리가 공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주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레이더를 본다면 레이더 A사 레이더는 그 안에 들어가는 송수신, 저희는 TR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반도체거든요. 그것의 개수에 따라서 탐지 거리 및 추적 거리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반도체인데, 그거를 출력은 크고 크기는 작게 만들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듈이 더 많아지겠죠. 이러한 기술력에 따라서 모듈 수를 늘리면 그 레이더의 성능이 더 늘어날 것이고요. 우리 KF-21 같은 경우는 내부 무장을 이제 저희가 개량을 해야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플랫폼이 생겼기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항공기에 장착할 수 있는 각종 무장을 또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주로 이제 그건 적외선 추적 미사일인데, 그것은 금년에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시작을 해서 이것이 35년도에 이제 개발이 완료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착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 현재는 저희가 미티어 미사일을 쓰고 있지만 그것을 국산화시키려고 하는, 국산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 계획도 이미 발표가 돼서 금년에 이제 업체가 선정되고 뭐 이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38년에, 그리고 이제 각종 그 좋은 미사일이나 무기 체계가 되면 그 무장을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우리나라 업체하고 그 항공기 KF-21을 만든 업체가 또 우리 카이지 않습니까? 카이에서 둘이 협조를 하면은 그건 뭐 당연히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고요. 설령 외국 업체에서 만든 무장을 갖다가 우리한테 달는 것도 전혀, 그것은 이제 체계 통합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미 카이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체계 통합이 가능하다. 심지어는 우리가 KF-21을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할 때 그 나라에서 원하는 무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에서 뭐 우리는 A라는 나라의 그 미사일을 쓰고 싶어. 그럼 A라는 나라에서 그것을 수출만 해준다라고 하면 그 나라로부터 자료 받아다가 연동시키는 그러한 업그레이드 작업도 무궁무진하게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 정밀도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장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는 또 개선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성능 개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될 것이고, 특히나 목표로 하는 것이 이제 저피탐성을 줄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는 저피탐 도료도 개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위도 칠하고 내부 무장도 장착하고 조종사, 저희는 캐노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종석을 이렇게 덮고 있는 뚜껑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레이더 반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피탐 능력을 갖고 있는 캐노피로 개발하는 그러한 성능 개량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을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드론 무기가 이제 아주 다양하게 활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보면은 주로 무인기로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인기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 유인기인 6세대 유인기는 지금 개발을 중단을 예산을 안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대신 그 미국의 6세대 프로그램에서 그 유인기와 그 무인기를 같이 쓰는 유무인 복합 체계로 지금 개발이 돼가고 있는데, 이 유인기에 대한 개발은 일단은 중단을 시키고 무인기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트럼프는 F-47인가요? 보잉사를 6세대 항공기 유인기로 또 선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 판단에는 추세는 유무인기가 복합된 그런 체계로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자폭 드론이라든가 어떤 정찰용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이 돼서 가고, 전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그거는 유무인 복합 체계로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세는 아무튼 무인기, 이것들이 대세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앨런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유인기를 만들고 있느냐 하는 것처럼 유인기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2022년도에 미국의 국방고등기술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달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아주 희한한 무기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개발도 하고 하는 그런 데입니다. 아주 유명한 데인데요. 거기서 2022년도에 재미난 프로젝트를 하나 한 것이 있는데, AI 조종사를 개발을 해서 그 몇몇 개 업체를 공개 경쟁을 시켜서 뛰어난 AI 조종사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걸 시뮬레이터에다가 그 소프트웨어를 이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시뮬레이터를 사람, 아주 베테랑 경력에 가지고 있는 조종사가 같이 그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교전을 한 게 있습니다. 전패를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AI 조종사한테 유인 조종사가 전패를 했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이제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23년인가요? 그것은 미 공군대학인가에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F-16 전투기에다가 AI 조종사를 심었습니다. AI 조종사를 심고 자율 조종을 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아마 사람은 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종 자체는 AI 조종사가 조종을 했고, 상대방은 그 베테랑 전투 조종사가 F-16을 가지고 전투 교전을, 공중 교전을 한 그 결과를 미 공군대학에서 발표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인기 조종사가 킬당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는 하지는 않고요, 아주 근접한 거리까지 AI 조종사가 무인기에 접근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거는 유인기 조종사가 격추당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멀리서 미사일을 쏘지 가까이 정도까지 왔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이 유인기 조종사를 놀려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뛰어나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주목할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AI 조종사는 학습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어떤 그 전형적인 교전 상태에서는 대단히 뛰어나다. 그러나 어떤 우발적인 상황, 이런 데는 적응을 못한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걸 보고 뭐가 생각이 났냐면, 우리 그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하고 게임을 할 때 저희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주 변칙적인 방법을 써서 이겼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그러한 변칙적인 방법을 썼을 때는 이 AI 조종사가 대응을 못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리포트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자율 조종은 안 된다. 어떤 교전 상황에 왔을 때에 이 AI 조종사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이런 건 될 수 있겠지만, 완전히 무인 상태에서 이 AI 조종사만 놨은 거는 그건 적절치 못하다라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그 무인기 상태에서 어떤 특정 목적을 갖고 하는 그런 무인기면 모르겠으나, 모든 전투기가 그 무인기로 해서 AI 조종사로 대체된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드론도 많이 개발을 했고요. 그러나 대부분 이제 많은 드론들이 정찰용 드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상군 같은 경우에 보면 육군의 경우에는 대대급 정찰 드론, 그다음에 사단급 정찰 드론, 군단급 정찰 드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방과학연구에서 개발한 중고도 무인기. 그거는 정찰도 하지만 유사시에는 거기에 이제 뭐 무장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런 형태로 다 이제 줄어 나갔는데 2023년인가요? 2022년인가요? 저희 북한에서 무인기가 한번 넘어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드론 작전사령부를 만들었습니다. 2023년도에. 그거는 뭐 육군의 어떤 작전사령부도 아니고 각군 통합된 육해 공군 해병대까지 통합된 그런 사령부를 만들어서 국방부 장관의 직할 부대로 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부분의 무인기, 드론 이런 것들을 다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개발, 그다음에 소요 이런 것들을 내는 거기 때문에 공격적인 그런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요성을 무엇보다 2024년에 깨달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진전이 있고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는 또 폴란드에서도 또 그런 드론들도 많이 확보를 했고 해서 발전이 있을 겁니다. 이제 5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5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스텔스 능력인데요. 지금 현재에 있는 KF-21 가지고는 5세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능 개량을 아무리 하더라도 F-35급의 그런 스텔스 성능을 가질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려면 무장을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부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장을 안 한 전투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부 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어떤 외형적인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외형적인 성능 개량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블록 1, 블록 2가 나오면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에 있는 KF-21을 기반으로 한 어떤 성능 개량이 이루어져서 5세대, 6세대로 이제 개발이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5세대, 6세대로 개발될 때는 중요한 것은 또 엔진입니다. 엔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초음속 순항이 돼야 된다든가 추력 편향이 된다든가 혹은 적외선이 탐지가 덜 되는 적외선 감소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엔진에서 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엔진 개발과 함께 KF-21이 그런 성능 개량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무슨 KF-21가 다른 항공기가 아닙니다. 처음에 개발된 F-16과 지금 F-16 바이퍼하고는 모양이 많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개발했던 F-18과 지금의 슈퍼 호넷이라고 하는 F-18의 모양도 크기도 많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항공기이면서 다른 항공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5세대, 6세대 전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KF-21보다는 당연히 뛰어나죠. F-22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5세대 항공기임에도 불구하고 추력 편향, 초음속 순항 이런 것들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항공기랑 교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상당히 무리가 있죠. 저희 레이더에 잡히는 것조차도 어려울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그런 항공기만을 상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항공기를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운영을 하는 것은 적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대방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보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북한, 그 다음에 잠재적 위협이라고 하는 중국, 차이나, 러시아 이런 데로 봤을 때는 저희가 꼭 KF-21만 가지고 상대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스텔스인 F-35가 있으니까 거기에 적절한 배합으로 해서 감당이 가능할 수 있다. 저는 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KF-21 이 자체가
뛰어난 스텔스 항공기는 될 수 없지만 저희가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유무인 복합 능력을 가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KF-21을 지금 이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KF-21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로얄 윙맨이라고 하는 무인기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 무인기는 저희가 아까 10,000파운드짜리 엔진을 개발을 했다고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뛰어난 스텔스 항공기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미 그렇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와 몇몇 업체들이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적진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이 무인기들을 활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 조종사 기능도 넣고 스텔스 기능도 넣고 해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6세대 항공기 만들 때까지는 그 기술적으로 따라잡기가 너무 오랜 시간과 자금이 들어갈 텐데 굳이 유인기를 6세대로 안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작전이 가능하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사고의 전환이 저는 지금 시대에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산업이라는 것은 항공산업뿐만은 아니겠죠. 생산 물량이 있어야 그 산업이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KF-21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개발은 내년에 끝나죠. 개발이 내년에 끝나고 양산되면 아마 2032년에는 양산이 끝나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게 된다면 이 항공산업은 단절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없고 개발도 없는데 엔지니어들을 그대로 둘 일은 없겠죠. 월급을 뭘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나라 이 항공산업, 특히 이 전투기와 관련된 이러한 항공산업은 끊임없이 이루어져고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공군과 합참 국방부가 되겠죠. 거기에 장기적인 플랜이 짜여져야 됩니다. 장기적인 플랜이 짜여져서 자, 우리가 언제까지는 엔진을 개발을 해야 되고 그 엔진 개발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항공기를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안에 장착돼야 될 어떤 항공 정제 장비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해. 그러면 우리 현재 갖고 있는 기술은 이거니? 모자란 기술은 뭐야? 그러면 그거를 미리 또 개발을 해놓고 이런 식의 어떤 장기적인 플랜이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단적인 예로 제가 우리 단거리 미사일, 중장거리 미사일이 2035년, 38년에 끝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항공기 양산은 지금 현재 계획은 2032년이면 다 끝납니다. 항공기 양산될 때 무장이 같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 끝난다는 거죠. 개발이. 그러면 외국에서 이미 다 그런 미사일들은 사온 다음에 국산 미사일이 개발이 되면 예산 낭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에 개발이 늦어졌으니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병렬적으로 같이 개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또 지금과 같은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 입안자들께서 공군, 합참, 국방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그렇게 해서 개발을 좀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그 항공산업계는 정부의 그 플랜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돼 나가는 그러한 구조로 진행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